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저는 기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제 가족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다른 분들께도 닿기를 바라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62년도에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작은 조각은 제가 울었던 기억입니다.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 쭈그려 앉아 울고 계셨고 저와 제 동생들은 쪼르르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5살인가 6살 때였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제 가족들의 유일한 기억입니다. 이후의 기억들은 모두 고아원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고아원으로 왜 보내진 건지 그건 몰랐습니다. 제가 저 밑으로 동생이 둘 있었거든요. 남자의 하나랑 여자의 하나였습니다. 제 동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동생들이 있다는 기억만 어렴풋이 가진 채 고아원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철이 빨리 든 아이였습니다. 항상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빨리빨리 할 일을 하고 고아원 동생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이 저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제게 맛있는 간식을 주기도 하셨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다들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정말 예쁘다 하는 칭찬들 뿐이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지만 이따금씩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나를 왜 버렸을까 하는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은 제가 17이 되어서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수가 잠깐 원장님이랑 얘기 좀 할까?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이거 말이야. 원장님은 제 어깨를 톡톡 건드리셨습니다. 저는 원장님 손이 가리키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에게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릴 땐 이게 뭔가 궁금해서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원장님은 그냥 점 같은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삐뚤빼뚤 흐리멍텅한 집 가라고 적힌 글자가 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쯤에 원장님은 경숙이가 조금 더 크면 말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이내 그런 생각도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제가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위치에 있기도 했고 옷을 벗지 않는 이상 어깨 끝에 있는 문신이 남한테 보일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잊고 살았는데 드디어 그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동생 2명까지 총 5식구는 고아원 근처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가족이었대요. 그 이유는 참 지독하게도 가난해서였고요. 애 셋은커녕 애 하나 키우기도 벅찬 형편이었는데 어쩌다 동생들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바람에 가난했던 저희 집은 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편하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시며 고물을 모으셨대요. 이 집 저 집 다니며 쓸모없는 쓰다 버려진 고물을 모아 팔고 그 돈으로 저희 5식구 겨우 보리밥 먹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병이 나셨대요.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쌍둥이를 낳고 몸이 안 좋아지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1달, 2달,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셨고 아버지가 곰을 팔아 100원, 200원 모으신 돈을 모두 병원비로 내야만 했대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꽤나 빌리셨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고생을 하며 어머니를 치료하려 애쓰셨는데 결국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암울했대요. 저희 부모님이 가난했지만 사람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답니다. 다른 집 연탄 옮길 때 같이 거들어주고 다른 집 애 아프면 들쳐업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담벼락 공사한다고 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좋은 분들이셨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는 더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5살인 저, 3살인 이란성 쌍둥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가 맘 편히 일을 할 수 없으셨던 거죠.
처음엔 저희 셋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하시다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고 맡아주겠다며 저희를 한 명씩 데려가셨답니다. 그동안 또 아픈 다리 질질 끌며 다니던 아버지는 고물을 나르며 돈을 버셨고 그마저도 다른 집에서 빌린 돈들 갚느라 얼마 남기지도 못했답니다. 그러다 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그 범인은 바로 저였고요. 그날도 아버지는 저희를 동네 분께 맡겼고 일을 하러 나가셨답니다. 그때는 어린이집 같은 건 없을 때라 그냥 동네 애들 다 같이 모여서 땅 따먹기 하고 고무줄놀이 하고 더 어린 애들은 흙 퍼먹으면서 놀곤 했었는데 제가 그때 놀다가 동갑내기 남자의 팔을 콱 물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피가 철철 났을 정도였대요. 애는 울고불고 난리. 동네 아주머니들은 놀라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옆집 사는 애였대요. 옆집이긴 한데 옆집이 아닌 저희랑 같은 집이었어요. 집 마당에 담 하나 쌓고 사랑방을 저희한테 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인집이었죠. 주인 아저씨가 난리가 났대요. 기집애가 남자의 팔이나 물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며 5살을 다 그쳤답니다. 놀라서 온 저희 아버지가 땅에 납작 엎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몇 번을 빌었답니다. 그때 저는 계속 씩씩거리면서 그 남자애를 노려보기만 했대요. 아버지가 저한테 빨리 친구한테 사과하라고 하니까 글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나 엄마 없다고 놀리잖아 했답니다. 저희 원장님을 포함한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들 한마디도 안 했대요. 못한 거죠. 그래서 여차저차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무도 저희를 봐주려고 하지 않더랍니다. 주인집에서도 은근하게 눈치를 주더래요. 아버지는 체념하고 다시 저희 셋을 리어카에 싣고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그렇게 운명이 야박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리셨대요. 그렇게 착하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 배불리 한 끼 드셔보지도 못하고 죽을 날 받으신 거죠. 그때 아버지가 저희 원장님을 찾아가셨더랍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 핏덩이들을. 나랑 같이 죽게 하고 싶진 않다고요. 원장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그럼 고아원에 맡기라고 하셨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살 날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럼 애들은 버려질 텐데 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는 알겠다고 했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런데 그때 원장님이 하시던 고아원 사정도 좋은 게 아니라 셋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대요. 사실 한 명도 더 받기 힘들었을 때였는데 딱 한 명만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밤낮으로 고민하고 몇 번을 더 찾아오시다가 결국 저를 그 고아원에 맡기기로 하셨대요. 그리고 쌍둥이 중 남자애는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기로 했대요. 그때 남자애들이 미국 입양을 많이 갔었거든요. 여자애들은 잘 안 받아줬는데 남자애들은 많이들 보내줬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미국 가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아원에 있으면 부모가 없지만 입양 보내지면 부모가 있는 거니 부모만 잘 만난다면 훨씬 좋은 선택이었죠. 그렇게 남동생은 미국으로 보내지고 쌍둥이 중 동생이었던 여동생은 다른 고아원에 갔답니다. 원장님도 어디 고아원인지는 모르겠고 경기도 어디에 있다고만 들었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고아원에 맡기면서 신신당부하던 게 있으셨답니다. 바로 제 어깨에 문신이요. 원장 선생님, 제가 몸이 이래서 더 이상 애들 곁에 있어줄 순 없지만 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셋인데 흩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그리울 수 있잖아요. 아니, 분명 그립겠죠. 남아있는 가족이 서로뿐인데 경숙이가 좀 크고 나면 이 문신은 너희 새남매의 징표라고, 너희가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혹시나 이 글자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건 네 동생이라고 꼭 좀 말해주세요. 저는 전할 수가 없어요. 아직 경숙이가 너무 어려요. 저 한 달도 못 버틴답니다, 선생님. 꼭 말해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새겨준 거라고. 지금 발가락도 다 썼고 손가락도 다 썼고 앞도 잘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 꾹꾹 눌러 쓴 거라고. 이거
이거 쓰는 동안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돼서 이런 거밖에 못 해주고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꼭, 꼭 말해주세요, 선생님.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답니다. 5살이던 저를 꼭 끌어안고 계속 우셨대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런 아버지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답니다. 저는 제 문신이 어떻게 생긴 걸까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후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것도 슬펐고 제 동생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같은 문신을 한 저를 찾고 있을 생각을 하면 더 마음이 아팠죠. 언젠가는 꼭 찾으리라. 내가 그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을 때,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꼭 찾으리라 다짐했습니다. 17살 때부터 공장에 나갔습니다. 학교는 중학교 겨우 나왔습니다. 사실 고아원에 있으면서 초등학교 못 나온 애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고아원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설도 좀 나아지고 저도 중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긴 했지만 제 주제에 과분하다 여겼고 중학교 졸업하고부터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더 이상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가 아닌 고아원에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입장이 되었었죠. 일주일에 6번 하루 12시간씩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고아원에 돌아가면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애들도 봐줬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살려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일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사실 독립하고 싶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20살 되어서 일자리가 차고 넘친다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중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뻔했지만요. 이번엔 시장에서 신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하나로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온 거거든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 붙잡고 신발 하나 파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제가 시장에서 신발 가게 매출을 신이 나게 올려주니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는 저를 데려가려고도 했었죠. 사장님도 저 일 잘한다고 보너스도 많이 쥐어줬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서울살이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1년은 여관방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시장 아주머니들이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관 앞에 기웃거리다가 여관에 새들어 사는 여자 들어갈 때 쫓아 들어가는 놈도 있고 그때는 CCTV 같은 것도 없으니까 몰래 들어가서 숨어있고 한다고 이상한 놈한테 된통 당한다고 조심하랬죠. 실제로 몇 번 수상 적은 사람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돈 모은다고 그런 곳에서 살았다가 나부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1년 뒤에 저는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비싸다고 말로만 들었지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습니다. 월세가 제가 받는 돈의 거의 반은 되더라고요. 그것도 겨우 반지하 단칸방이나 옥탑방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건 너무 아까웠습니다. 계속 여관 생활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입구에 있는 목욕탕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큰 건물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있는 목욕탕이었죠. 인상 좋은 여사장님이 앉아 계시는 가운데 카운터를 기준으로 왼쪽은 남탕, 오른쪽은 여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자주 이용하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시장 있던 지역이 워낙 좋은 곳이었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그런 목욕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었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목욕탕 사장님이 그 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새 신사를 구하더라고요. 숙식 제공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바로 카운터 사장님한테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신발집 경숙이네. 목욕하러 왔어? 아니요, 목욕 아니고 새 신사 구하신다는 거 듣고 왔어요. 새 신사? 너 하려고? 네, 안 돼요? 에이, 그럼 안 되지. 새 신사는 힘이 좋아야 해. 너 그렇게 말라가지고 때나 밀겠어? 저 힘 되게 좋은데? 저 때 되게 잘 밀어요. 에이, 안 돼, 안 돼. 이런 건 아줌마들이나 하는 거야.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때만 잘 밀면 되는 거지. 그럼 제가 사장님 때 밀어드릴게요. 잘 밀면 저 시켜주세요.
그리고 숙식 제공되는 거죠. 사장님은 반신반의하시는 표정으로 저와 함께 목욕탕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거기 있던 애들 때 다 밀어줬었거든요. 때 미는 것쯤이야 충분히 하고도 남았습니다. 또 어렸으니까요. 힘이 남아돌 때였죠. 제가 보기 좋게 때를 잘 밀자 사장님은 바로 일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우나에서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더 편했습니다. 새벽에 오는 여자 손님은 거의 없어서 편하게 잠도 잘 수 있었고 신발 가게랑도 가까워서 아침에 부지런히 출근할 수 있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탕 청소 싹 하고 신발 가게 갔다가 이른 오후에 퇴근하고 와서 저녁 손님들 때 밀어줬습니다. 그렇게 일을 두탕 뛰고 월세나 생활비도 딱히 나갈 게 없으니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참 억척스럽게도 일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시장 앞 지나가는 제 또래 애들 보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고운 색의 치마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또각또각 거리는 구두 신으며 친구나 남자친구랑 놀러 가는 거 보면 부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제 형편에 그런 건 사치고 그런 건 좋은 집에서 태어나 부모 잘 만난 애들만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면서 돈 열심히 모아서 내 집도 마련해보고 그러다 운 좋게 동생들도 찾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추근거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시장 사람들이거나 시장에 자주 오는 거래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도 있었고 나이가 2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도 절도 없이 사우나에서 살면서 궁상 떨고 있으니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다가 정말 위험할 뻔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일찍 떠져서 사람 없는 틈 타서 목욕탕 청소 일찍 끝내고 쓰레기 버리러 나왔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좋아서 한 바퀴 돌아볼까 하고 혼자 고요한 길을 걸었습니다. 골목길도 아니었고 막힌 길도 없었고 뻥뻥 뚫린 큰 대로변이었으니까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 생각도 못했었죠. 그렇게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경숙이다! 경숙아! 신발가게 거래처 공장 사장님이었습니다. 딱히 볼 일도 없는데 한 번씩 와서 제 남자친구 유무를 묻고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는 둥, 어디에 꽃이 많이 폈는데 보러 가봤냐는 둥 사적인 질문을 하던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저희 신발 가게에 신발 대주고 저희 사장님과는 문제없이 지내는 듯 보여서 그럴 때마다 그냥 웃으면서 대충 상황을 넘겼었죠. 그런데 그 거래처 사장이 어디서 술을 괴짝으로 마셔댄 건지 잔뜩 취해서는 비틀거리며 제게 오더라고요. 경숙아, 우리 경숙이, 예쁜 경숙이. 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숙이 어디가? 저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 보려고요. 에이, 아직 가게 출근 전이잖아. 시간 많지? 우리 경숙이? 탕 청소 안 끝나서 가봐야 해요. 거짓말 하지 마, 우리 경숙이. 오빠랑 가서 술 딱 한 잔만 먹을까? 오빠요? 그래, 내가 오빠지 뭐. 그럼 아빠냐? 가자, 가자. 오빠가 사줄게. 아니요, 저 가야 해요. 카운터도 봐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해요. 카운터? 목욕탕 사장님 아직 안 나왔나? 네, 이땐 제가 해요. 그럼 지금 목욕탕에 아무도 없다는 거네? 가자, 오빠랑 가자. 거길 왜 가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경숙이. 오빠랑 한번 놀자. 가. 얼른 가. 할 일 많다며. 얼른 가야지. 아니요, 안 가요. 놓으세요. 그 사장놈이 제 손목을 꽉 붙들고 목욕탕으로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새벽이라 문 연 가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했는데도 힘이 어찌나 센지 손목이 시뻘겋게 될 정도로 저를 잡아당기더군요. 안 간다고요! 제가 새신사한 지 6개월인가 되었을 텐데 저도 팔 힘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세게 그놈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놈이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뒤로 구르더라고요. 제가 도망치려는데 또 잽싸게 일어나 이번엔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네가 나를 밀쳐? 이런 씨,
불쌍한 년, 얼굴 반반해서 놀아주려고 했더니 날 밀쳐? 너 잘 걸렸다. 오늘 한번 맞아봐 어디. 그놈이 제대로 화가 났는지 제 머리채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는 돌들에 다리가 다 쓸린 채로 끌려갔죠. 그때였습니다. 너 뭐야 이 새끼야? 목욕탕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여사장님은 커다란 쇠로 된 쓰레바디를 들고 이쪽으로 뛰어오셨습니다. 너 뭐야? 뭐야 이 새끼야? 너 죽어볼래? 너 경찰서 가고 싶어? 놔 이 새끼야. 놔! 너 죽었어 이 새끼. 여사장님이 쓰레바디를 좌우로 막 휘두르니까 이놈이 겁을 먹었는지 그제야 제 머리채를 놓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욕을 막 뱉었고요.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라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예, 경수가, 너 괜찮아? 어디 다친 곳은 없고? 세상에나 이 다리 좀 봐. 아이고 어떡해. 일단 병원부터 가자. 사장님이 걱정하는 얼굴로 저 꼭 안아주시니까 그제서야 눈물이 펑 터졌습니다. 그대로 무슨 일 당할까봐 진짜 무서웠거든요. 사장님이 저 병원 데려다 주시고 신발가게 사장님한테 제 상황 전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병원에서 잠들고 다리 치료 다 받고 늦은 오후나 되어서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발가게 가서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목욕탕 가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죄송해요, 출근 못해서. 야, 너 임마 괜찮은 거야? 말도 아니게 다쳤다는데 병원에서 그냥 가도 된대? 그냥 다리 좀 까진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고, 미안하다, 경수가. 사장님이 그 자식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큰일 날 뻔했는데. 안 그래도 아까 그 사장 왔다 갔어. 아니, 불려서 왔지. 목욕탕 사장님이 그놈 잡아서 경찰들하고 여기 들렸었다. 네? 목욕탕 사장님이요? 그놈을요? 그래, 임마. 목욕탕 사장님이 엄청 화나셨어. 너 병원 데려다주고 바로 경찰서 가셨나봐. 그놈 술 취해서 공장에서 자고 있던 거 데려다가 여기 잠깐 들리셨었어. 나 이제 그 공장하고는 거래 안 하기로 했다. 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괜히 저 때문에. 너 때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 몹쓸 인간이 너한테 몹쓸 짓 했는데 당연하지. 또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사장님한테 달려와. 아빠다 생각하고. 알겠어? 네, 서장님. 감사합니다. 다리 낫기 전까지는 쭉 쉬어. 얼른 가셔 쉬어라, 경수가.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아픈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눈물을 훔치며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니까 카운터에 여사장님, 남사장님이 두 분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어머, 벌써 왔네. 경수가 너 괜찮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가보려고 했는데. 네, 며칠만 더 병원 오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이고, 감사는 무슨. 내가 괜히 너한테 카운터까지 맡기려고 한 것 같아서 미안하지. 아니에요. 제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내가 이제 우리 남 사장님한테 아침까지 쭉 있으랬어. 어차피 몇 시간만 더 하면 되는 건데 뭐.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사장 경찰에 신고해 주셨다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뭐가 감사하니? 당연한 거지. 내가 아주 그놈 콩밥 먹게 할 거야. 아, 네 조사도 필요하댔는데 내가 애 힘들다고 그놈이랑 또 마주치게 할 거냐고 한마디 했다. 아마 내일 경찰들이 올 거야. 보호자로서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변호사? 까짓 거 몇 명이라도 쓸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보호자요? 사장님이. 그럼 내가 네 보호자지 뭐니? 재워주지, 먹여주지, 같이 일도 하지. 왜, 싫어?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바보같이 우는 저를 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목욕탕 사장님과 신발가게 사장님, 두 분의 과분한 애정을 받으며 내게 부모가 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또 외로워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제게 나쁜 짓을 하려 한 그놈은 매일같이 와서 빌었습니다. 목욕탕 사장님들이 오지 말라고 빗자루 들고 내쫓아도 맨날 빌었습니다. 왜 그랬나 알고 보니 그놈 공장 있던 건물 주인이 목욕탕 사장님 친오빠분 건물이었더라고요.
그놈이 그걸 모르고 있던 거죠. 목욕탕 사장님이 그놈한테 장사 망하고 싶냐면서 당장이라도 공장 없앨 수 있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이 무서워서 맨날 사과하러 온 겁니다. 결국에 저는 안 받아줬고 그놈은 징역받았지만요. 이쯤 되니까 다시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역시 돈이 최고구나.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더 억척스럽게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목표는 바로 그 목욕탕 사장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 와중에 어떻게 결혼도 했습니다. 25에 다들 선짜리 봐준다고 난리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25의 아가씨면 많이 늦은 거였거든요. 내가 싫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 하니까 주선해준다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제 마음을 흔든 건 건너편 약국에서 일하던 남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약국 하시는 거 물려받아서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희 목욕탕 단골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영화 보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해서 따라갔다가 밥까지 얻어먹고 그렇게 몇 번 만나고 연애하다 6개월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착하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이 결혼 반대하면 어쩌나 했었는데 다행히도 두 분 다 따뜻한 분들이어서 제 사정 이해해 주셨고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었죠. 결혼식 때는 혼주석 허전하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떠든다고 목욕탕 사장님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딸 하나 낳고 한 석 달은 일을 못했는데 아주 근질거려서 죽겠더라고요. 남들은 일하기 싫어 죽겠다는데 저는 일을 안 하니까 병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100일 지나자마자 뛰쳐나가서 목욕탕 일 다시 했습니다. 아기는 시부모님한테 맡겨두고 목욕탕 가서 손님 하나 받고 애 젖주러 가고 다시 또 손님 받고 또 애 젖주러 가고 새벽에는 아기 잘 때 나가서 목욕탕 청소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좀 컸을 땐 아예 목욕탕에 데려다 놓고 일하기도 했었죠. 어차피 다 동네 아는 사람들이라 돌아가면서 아기 봐주고 놀아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분들 얼굴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목욕탕 일을 열심히 하고 내 가게처럼 관리를 하니까 목욕탕 사장님도 대충 제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경수가 이 목욕탕 너 할래? 네? 네? 정말요? 진짜요 사장님? 어차피 우리 애들은 목욕탕에 관심도 없고 나랑 우리 아저씨도 나이가 있으니까 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그간 정이 있는데 아무한테나 팔긴 또 싫어서 경숙이 너 생각 있으면 내가 여기 싸게 줄게. 네, 저는 좋아요. 제가 해볼게요. 그때 여사장님이 당시 시가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한테 목욕탕을 주셨습니다. 이 목욕탕이 내 거라니 믿을 수 없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사장 바뀌고 더 좋아졌다는 말 들으려고 죽어라 광내고 떼 빼고 사장인 제가 직접 떼도 밀어주고 진짜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게 받은 지 3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나이 60이었고 저는 여전히 목욕탕 운영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목욕탕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욕탕 무료 개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을 무료로 열어두는 거죠. 하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숙자나 독거 노인분들만 오시도록 했습니다. 이건 제가 목욕탕 인수하기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데 저도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목욕탕 올 돈도 없고 씻을 곳도 없는 사람들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 생각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욕탕에 어떻게 거지들을 들여놓냐며 냄새가 장난 아니라면서 싫어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이해하고 자기들 부모님 모시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목욕탕 입구에 무료 적어두면 다들 알아서 안 오고 노숙자분들은 어떻게 소문 듣고들 알아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 때도 한 번씩 밀어드리고 어르신들은 부축도 해드렸습니다. 여탕 세신사 일은 30대까지는 제가 하다가 힘에 붙여서 사람 썼고 남탕은 전에 일하던 신발가게 사장님의 손자가 도와줬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용돈 필요하대서 임원에 와서 때나 밀으라니까 좋다고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얘도 이제 보람을 느꼈는지 꽤 오랫동안 도와줬었습니다. 아무튼 그날도 일주일에 한 번 무료 개방을 하는 날이었는데 원래 여탕에서 손님 받던 세신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날 출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탕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실력 발휘나 해볼까 하고 탕에 들어가서 때밀 사람 없나 하고 보는데 처음 보는 노숙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오래 그 일을 했으니까 웬만한 노숙자들은 다 얼굴에 익는데 그분은 처음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때 좀 밀어드릴까요? 그 노숙자는 힐끔힐끔 쳐다보며 부끄러운지 몸을 가리더라고요. 괜찮아요. 다들 때 미세요. 노숙자는 그제야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때를 밀어줬습니다.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냥 들어서. 그러셨구나. 자, 여긴 끝났고 뒤돌아보시겠어요? 노숙자가 다시 몸을 가리며 이번엔 등판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려는데 노숙자의 어깨에 뭐가 있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노숙자의 어깨에 있던 건 바로 아주 희미했지만 집카, 저와 같은 문신이었습니다. 이게 진짜가 맞나 하고 계속 그 문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동생이라니. 잃어버린 쌍둥이 중 하나라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흐느끼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모르는 당황한 얼굴로 동생은 한참 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옷자락을 내려 어깨를 보여줬습니다. 동생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가쁘게 숨을 쉬더니 이내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찾고 싶던 내 동생, 그렇게 그립던 내 동생, 찾아야 하는 내 가족을 드디어 찾은 것이었습니다. 먼저 탕에서 나온 저는 근처 집까지 뛰어가서 냉장고에 있던 반찬이며 밥통에 있는 밥을 들고 목욕탕에 뛰어갔습니다. 바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한쪽에 차려놓고 기다리니 동생이 나오더라고요. 동생은 눈시울이 뻘개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것처럼요. 내 동생 맞잖아. 그치? 내 동생 미숙이 맞지? 응, 맞아 언니. 경숙이 언니. 나 미숙이야. 애 밥 먹이다가 또 둘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던 거야? 집은 없어? 결혼은 안 했고? 어떻게 산 거야 대체? 동생을 찾으면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앙상하게 말라있는 모습,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 누더기 같은 옷까지. 이 아이도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차분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말해주었습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저린 이야기였습니다. 동생은 저와 다른 고아원에 갔고 18살 때 나오게 되었답니다. 다행히도 그 고아원의 원장님도 좋은 분이셨답니다. 동생이 고아원에서 나갈 때 형제가 있다는 얘기, 문신에 관련된 얘기를 다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처럼요. 동생은 고아원 나와서 버스 안내원도 하고 청소일도 하다가 미용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적성에도 맞고 재밌었답니다. 그러다 가게 손님으로 오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야구 코치라고 했대요. 그때 코치들 감독들이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 부모들까지 다 제 동생을 속인 거죠. 그러면서 부모도 없는 게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자 직업이나 따지는 속물이냐며 타박했답니다. 시댁살이 하면서 굳은 일 다 하고 애 둘 낳고 애들만 키우며 살았대요. 그런데도 시부모랑 남편이란 것들은 애들 딸내미라고 아들도 못 낳는 등신이라고 욕하면서 구박만 했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여기서는 더 못 살겠다 싶어서 혼자 몰래 돈을 모았대요. 도망치려고요. 몰래 미용실 일 더 봐주고 밤에 한 번씩은 식당 알바도 나갔더랍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식당 일 하고 집에 갔는데 이상하더랍니다. 들어서는 골목부터 시끌시끌하고 무슨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가보니까 글쎄 자기 집이 활활 타고 있더랍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고 집은 몽땅 불길에 휩싸여 있었대요. 딸들 생각만 났다고 했습니다. 딸 구하러 들어가려고 해도 소방관들이 막아서 오매 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딸들이 나오더래요. 새카맣게 탄 채로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 뒤로 줄줄이 시부모랑 남편이 나오는데 시부모는 죽고 남편만 살았더랍니다. 근데 웃긴 게 제 동생이 범인이 되었대요. 그 시간에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요. 남편도 우리 동생이 범인이라며 당장 잡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 팔자에도 없는 감옥 가서 20년을 넘게 살았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 형제, 자식,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그렇게 그냥 노숙자가 되었답니다. 너무 불쌍한 우리 동생, 그 얘기를 한 번 울지도 않고 덤덤하게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너무 마음이 쓰렸습니다. 저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언니가 있어. 걱정하지 마. 언니가 지켜줄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린 다시 만났습니다. 거의 60년 만에 제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 남동생도 다시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간 아무 노력도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의 사연도 보내보고 사람 찾아준다는 흥신소 같은 곳에도 의뢰해보고 경찰서도 가보고 별의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찾았죠. 아는 거라고는 이름이랑 문신뿐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정말로 제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동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딸이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딸이 남편을 닮아서 공부를 잘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딸 하나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공부도 많이 시킨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강사하거든요. 영어 강사요. 엄마, 그럼 대사관은 가봤어? 대사관? 거긴 왜? 입양된 애들 대사관에서 물어물어 종종 찾기도 한다던데. 그럼 미국 대사관에 가야 하니? 그럼 당연하지. 그럼 영어로 대화해야겠지? 엄마,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일 바로 가봐요. 나 내일 수업 없어. 그래, 그러자. 다음날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딸은 미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입구부터 까다롭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왔냐고 하면서요. 딸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다들 바빠 보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하나 어물쩡거리고 있으니까 한 남자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말은 서툴고요. 그 사람이 저희를 안내해줬고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저의 어머니와 이모이시고 잃어버린 남동생을 찾고 있다. 동생은 3살 때 미국으로 보내졌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요. 동생분 나이 알고 계신가요? 64년생입니다. 그럼 혹시 성함도 알고 계실까요? 김경수요. 네? 김경수요. 다른 특징은 또 없을까요? 있어요. 저와 제 동생은 입고 있던 반팔의 소매를 걷어올려 어깨에 있는 문신을 보여줬습니다. 남동생도 이 문신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그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혼란스러운 얼굴로 앉았다 일어났다. 벽을 집었다를 반복하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예요. 남자는 토해내듯이 말을 내뱉고는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저희 셋은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우리의 사연이 딱해서 그런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풀더니 어깨를 보여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어깨에 저희와 같은 문신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뭘까? 무슨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경순이? 제가 울먹이며 물어보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와 경수, 미숙이는 셋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드디어 다 모인 거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만났습니다. 나이 60이 되어서야 드디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수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키워주신 미국의 부모님들은 정도 많고 따뜻한 분들이셨답니다. 그래서인지 경수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어릴 때 알려주었대요.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상처를 많이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미 외모부터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감사한 게 아버지가 경수를 입양 보내면서 하셨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계셨답니다. 저와 미숙이가 원장님한테 들었던 바로 그 얘기를요. 그래서 경수 보고 나중에 꼭 형제들을 찾으라고 하셨대요. 꼭 찾아서 다 같이 행복하라고 하면서 한글도 잊지 않게 계속 알려주셨답니다. 경수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대사관에서까지 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경수도 저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점점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체념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꿈같게도 저희가 대사관으로 찾아간 거죠. 그날 저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이어준 거야. 아버지가 그려주신 이 문신으로 가족을 찾은 거야. 저희는 지금 계시지도 않는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며 많이도 울었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숙이는 저랑 살면서 저랑 같이 놀고 가끔 목욕탕에 같이 몸도 담그고 하며 지냅니다. 경수는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지금 애들도 다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얼마 전에는 저희 셋과 제 남편, 딸, 경순의 가족까지 다 해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꿈같은 시간들을 누렸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꿈이라면 꿈에서 깨기 싫을 만큼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뭐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제 동생들이 그랬듯이 항상 서로를 잊지 않고 생각해서 찾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기적이 이 사연을 보는 모든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